안녕하세요. 두아들 아빠입니다. 일단 먼저 내일 새벽 3시쯤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데다가 코인 업계는 또 셀시우스에 이어서 여러 투자 회사들까지도 유동성 위기에 처해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심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하면서 지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어제 저녁에 생각 없이 TV를 봤는데 최강야구라는 야구 예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이승엽 선수가 이제 감독이 돼가지고 이런 한물간 레전드 선수들 예전 프로야구 선수들과 또 이제 막 타오르는 덕수고라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분들과 이제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엽 감독이 이제 이런 분들을 데리고 시합을 하는 거죠. 느림보 유희관, 은퇴노인 박용택. 제 별명이 이렇더라고요. 44세로 알고 있고요. 또 18연패를 한 것 같아요. 18연패 심수창, 뭐 송승준, 정근우,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근데 이승엽 감독도 또, 야, 이 멤버를 보고 이거 중학교 야구 수준이다. 절대 못 이긴다 하면서 웃었고, 왜 그러냐. 이분들도 본인들이 이길 거란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못 했어요. 왜냐면 이 덕수고에 있는 분들이 일단 뭐 157km를 던지는 메이저리그에서도 탐내고 있는 심우준이라는 투수가 있더라고요. 이거 뭐 이름은 제가 다 못 외웠는데 뭐 6할 타자, 타점왕, 도루왕 뭐 정말 날고 기는 현역 선수들이 혈기왕성한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막 몸도 체력도 안 되는 데다가 좀만 하니까 이제 장원삼 선수도 부상 당해버리고 뭐 이런 수준인데 근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물론 초반에는 약간 의기양양했죠. 막 150 몇 킬로 찍히고 하니까. 근데 이분들이 한두 번 실수를 하니까 상대방한테 이제 흐름이 넘어가고 이분들이 물론 능력은 많죠. 훨씬 난데 이 경험과 이 정말 이 베테랑이 다르다. 이걸 느끼는 게 상대방한테 흐름이 넘어가니까 이분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이제 막 제구 뭐 폭투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틈을 타서 결국은 뭐 유희관 선수도 뭐 공이 안 그래도 느리다고 알고 있었는데 뭐 90km 던졌다가 80km 던졌다가 다 헛스윙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구 폼을 가지고 갖고 놀아버리고 뭐 이런 분들도 결국은 뭐 감 찾아서 이제 뭐 2루타 치고 참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래서 1차전도 결국은 이분들이 크게 이겼고 2차전도 뭐 중간에 끝이 나긴 했는데 이 선수들이 6대1로 덕수고를 앞선 상태에서 뭐 끝났었어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스포츠랑 투자는 심리랑 경험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깨닫게 됐는데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웃자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세계 경제 시황도 좀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세계 경제 얘기할 때 저는 거의 유튜브 끝날 때까지 중국 얘기는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미국도 중요한데 어쩌면 미국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정말 호프이자 애증의 중국이에요. 여기가 살아야 뭐 물류도 살고 제조도 살고 다 살아요. 뭐 공기도 깨끗해질 거고 여기에 다 달려 있다고 보는데 어 이게 그나마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지금 계속 돈 풀기 그리고 완화책을 쓰면서 이제 5월 신규 대출이 200% 급증을 합니다. 지금 한국도 대출이 늘어나려고 하고 장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4월 대비해서도 5월에 이제 200% 그러니까 359조 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74조가 늘었다. 왜냐 중국에서 은행들한테 대출을 엄청 늘리라고 압박을 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뭐 막는 것보다는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뭐 차선책이죠.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상하이 공장이 이제 거의 100% 회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밀 생산이 풍년이 예상된다. 뭐 인도든 뭐 우크라이나든 다 지금 뭐 가뭄에 뭐 고열에 다 박살이 났지만 중국은 풍년이다. 그래서 수출은 없지만 세계 시장 이 가격에는 긍정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또 조금씩 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증시나 뭐 이 경제 지표들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빚이나 뭐 세금, 관세 조정하거나 이런 거 말고는 딱히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수준에서라도 이렇게 좀 회복이 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중국을 응원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한국은 이런 걸 하더라고요. 이 GDP 대비 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 비율, 그것도 21년 걸 가져와 가지고 이게 13일 기사인데 이렇게 잘 안 쓰는 통계를 가져와서 우리는 괜찮다. 봐봐라. 다른 나라들 OECD 보면 빚 많은데 평균보다도 우리는 빚이 훨씬 적다. 우리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빚을 좀 뭐랄까요? 좀 축소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린 괜찮다고 계속 일단은 윤 정부는 강조를 하고 있고 OECD 회원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38개국이 있는데 평균이 9점이고 엄청 이렇게 높은데 한국은 뒤에서 뭐 한 다섯 번째 된다. 그래서 4.8%밖에 안 되고 소비자 물가가 낮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계속 이런 사인, 이런 기사들을 내보내고는 있어요. 한국은 잘하고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절대 좋은 건 아니고 중국이랑 비슷하죠. 8월쯤에부터 이제 50년 주담대나 대출이나 뭐 신용대출을 뭐 연봉에 뭐 한도까지 풀어준다든지 8월부터 이제 또 대출을 풀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고 왜냐하면 임대차 그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그 갱신권 쓰시는 분들이 8월에 다 뛰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세나 월세가 올라갈 수 있어서 한국도 결국은 이런 뭐 빚을 장려하든지 세금을 깎아주든지 뭐 이런 쪽으로밖에 갈 수 없다. 고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또 코인 쪽으로 넘어오면 코인 쪽도 셀시우스 얘기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패깅 전쟁의 여파로 이제 뭐 트론이랑 웨이브까지도 특히 트론도 한국 이 4대 거래소에서 이제 경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트론까지는 이렇게 되리라고는 크게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트론은 USDT 갖고 있고 웨이브도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에서 선제적으로 벌써 뭐 두 번인가 벌써 주의를 주고 경고를 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USDT가 아직도 1달러 패깅이 회복이 안 됐어요. 트론 쪽이. 그래서 트론이 더 떨어지고 루나 사태를 연상시킬 수 있으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그리고 문제는 얘네들만 이런 게 아니고 예전 영상에서 ST이더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셀시우스도 위기를 겪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 있는데 ST이더를 지금 팔고 지금 현금화 하려는 이더로 바꾸려는 탈출 러시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를 이제 맡기고 ST 이더라는 거를 받아서 증표로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 ST 이더를 가지고 이제 또 뭐 이자 놀이를 하고 투자를 하는 건데 ST 이더의 시총이 5월 초 대비 60%가 급감합니다. 그러니까 100억 달러였는데 시총이 40억 달러로 줄었죠. 뭐 60억 달러는 어디로 갔을까요? 다 이 투자 회사들이 판 거예요. 이제 불안하니까.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덤핑을 해서 팔고 비록 이제 좀 손해를 보겠죠. ST 이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근데도 이제 팔아버리고 3에로 캐피털 지금 더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판 걸 가지고 또 이더를 그러니까 좋겠죠. ST 이더를 손해보고 팔았으니까 그 이더로 또 빚 갚고 또 빚 갚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청산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래서 코인 쪽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코인만 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주식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뭐 최악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젠 주식 안 하겠다. 하락장에 증시 떠나는 동학개미들 뭐 코스피 붕괴됐고 삼성전자 계속 신저가 경신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기사도 보면 이제 뭐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워런 버핏은 이럴 때 탐욕을 부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을까? 뭐 보유는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는 동학개미들은 떠나고 매도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 이것도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게다가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더 나오는데 이제 심지어 한국은행 국장님 이렇게 레벨 있는 분들도 이번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인플레가 30년, 40년 만에 인플레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보통은 뭐 이렇게 꺼지다가 회복되고 꺼지다가 회복되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인플레가 지속되는 한 지난 30년간 우리가 경험한 충격 후 급반등은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캠피셔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V자 반등, 급반등, 그 급반등에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정의나 뭐 기간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충격 후에 이렇게 뭐 서서히 올라가든 급하게 올라가든 이런 반등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충격 후에 급반등 없을 거다. 40년 만에 이 인플레 봐라. 이 지구가 진짜 멸망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어떤 걸 믿느냐는 이제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저는 게다가 이렇게 한국은행의 국장님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무섭나요? 근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아니라고 뭐 각자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은데 저는 과거 역사나 여러 뭐 투자자들의 투자 고수들의 뭐 얘기를 한 걸 빗대어 보면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투자 고수들 어떻게 뭐 살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항상 그걸 공부를 하고 지켜봐야 되는데 암호화폐 쪽 큰 형님들 근황을 이제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뭐 스카이 브릿지 캐피털의 CEO도 비트코인 더 샀다. 멕시코 3대 부호 뭐 살리나스라는 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이 가격에 안 사면 후회한다.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라울팔이라는 골드만삭스 출신의 이 매크로 투자자인데 바닥에 가까워졌다. 뭐 제가 근데 요 얘기를 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다음 주 암호화폐 추가 매입 준비 요게 좀 공감이 돼서 가져왔어요. 왜냐면 이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랑. 왜 다음 주에 추가 매입 준비를 할까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사고 싶고, 또 여기 다음 주부터 시작해 7월쯤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때 나 돈 들어올 거 있다. 그래서 나 이때 사고 싶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물려 있고. 근데 우리는 다 언제 팔까요? 뭐 언제 막 죽을 것 같아요 하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든 사보려고 추가로 들어오는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보시라는 차원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폴리곤 개발자도 제가 뭐 좋게 보고 있는 코인인데 암호화폐 약세장 연준 2, 3차례 금리 인상 후 종료. 되게 이제 시기까지도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뭐 50에서 70bp 두세 차례 인상한 다음에 3에서 6개월 안에 이제 다시 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될 거다. 이렇게 기간까지 찝어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이분들은 보고 있다. 뭐 이분들이라고 안 물려 있을까요? 더 어마어마한 우리보다 감당 안 되는 돈들이 물려 있을 텐데 이분들과 우리가 차이점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이클 세일러 형님 굉장히 멋있고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딱 하나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과도한 비투를 하셨어요. 적당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회사채 찍어 그러니까 채권으로도 이 마이크로 스트레이지라는 회사 채권으로도 조달한 돈으로 투자를 했고 13만 개의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또 돈을 빌려서 또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뭐 1000불 밑으로 떨어지면 마진콜 그러니까 추가 증거금을 주지 않으면 이거 뚝배기 터지는 거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나 이거 뭐 충분히 더 넣을 돈 있고 뭐 마진콜 될 위험 없다 계속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투자를 하셨어야 됐나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시면서도 그래서 조금은 욕심이 과했다. 물론 가능성은 맞지만 이 출렁임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고수들도 분명 실수가 있다. 그걸 또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이제 제가 또 하워드 막스의 책을 보고 있는데 참 똑똑하신 것 같아요. 배울 게 많아서 일단 가져왔고요. 이 공포에 질린 대중들은 냅둬라.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데 책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싼 것을 꾸준하게 살려면 다른 투자자보다 통찰력이 뛰어나고 뛰어나야 된다. 남들보다. 다른 투자자들이 찾을 수 없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뭐 코인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말이 뒤에 나오는데
시장은 이길 수 없는 것이라고 다른 투자자들이 믿도록 내버려 두자. 그러니까 지금 하락 시장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계속 떨어지고 더 떨어질 것 같고 시장이 트렌드를 어떻게 꺾어. 이 하락장이 대세지. 시장은 이길 수 없는 것이라고 다른 투자자들이 믿고 있대요. 근데 내버려 두래요. 왜냐? 모험을 하지 않을 사람들의 기권이 모험을 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기권이 이제 막 아까 여기 살려는 분들 계셨잖아요. 추가 매입 준비. 뭐 이분들이라고 뭐 돈이 많겠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이분들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버스 내려야 떠납니다. 당신들 다 내려야 떠납니다. 어떤 옛날 짤도 있었잖아요. 냅둬야 된다. 어차피 못 데려간다. 극소수만 데려갈 수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이 내용도 되게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효율적 시장 이론이란 게 있어요. 되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 가격은 다 적당한 효율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다. 왜냐? 투자자들이든 이런 열성적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궁리해서 다 이 효율적으로 거기에 가치를 맺어서 사고 팔고 한 시장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시장 가격은 다 형성이 이미 됐다고 믿는 게 효율적 시장 이론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이제 단점이 뭐냐면 기회가 와도 잡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논란은 있지만 이제 잘못됐다는 차원에서 하워드 막스가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효율적 시장을 믿는 재무학 교수랑 제자가 산책을 하면서 이제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땅에 떨어져 있는 거 10달러짜리 지폐 같은데요? 근데 아니 이게 교수는 아닐걸? 그럴 리가 없지. 10달러가 떨어져 있으면 이미 누가 집어가지 않았겠나? 믿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은 그럴 일이 있을 수 없다. 10달러짜리가 있는데 누가 어떻게 그걸 놔두고 가냐. 그리고 교수는 집에 갔고 제자는 그 10달러짜리 지폐 주어서 시원한 맥주를 사서 마셨다. 이제 놀리려고 하드 막스가 쓴 건데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트코인이 지금 뭐 2만 불, 뭐 깨지네 만에 하고 있잖아요. 그게 너의 가격이다. 이 저렴한, 이 싼 가격이 어찌 보면 트래시 같은 가격이 너의 가격일 텐데 뭐 이렇게 믿는 거죠. 이 효율적 시장 이론들은. 그게 너의 자격이다. 근데 비효율적 시장을 믿는 분들은 아니다. 이거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오를 거고 성장할 거다. 이런 약간의 차이를 가진 분들이 이걸 주우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 남들이 아니라고 다 이거 뭐 없어질 거라고 하고 뭐 사기라고 하고 하니까 다 그냥 가겠죠. 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전 글에서도 코스톨라니 책도 봤고 소개를 해드렸고 하드막스 책도 보는데 이런 투자 고수들은 희한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배울 점이잖아요. 첫째, 기술적 분석을 믿지 않아요. 포스톨라니도 되게 싫어했거든요. 차트 보고 하는 거. 근데 하워드 막스도 안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다. 그리고 모멘텀 투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신봉하고 있습니까? 하락장이 가면 계속 하락할 것 같고 상승장이 오면 계속 상승할 것 같고 근데 이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지적인 투자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하워드 막스도 얘기했고 예전에 코스톨라니도 얘기를 했어요. 왜냐? 하락을 그럼 변곡점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뭐 코로나 빔으로 엄청 떨어졌다가 V자 반등한 거 또는 엄청 이 닷컴 버블 때처럼 올랐다가 갑자기 꺾이고 훅 꺼지는 거 이런 걸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어제가 떨어졌으면 오늘도 떨어져야 되고 내일도 떨어져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거 뭐 잘하시는 뭐 슈퍼 고수들도 있겠죠. 차트 보시고 뭐 거래량이 터졌다 뭐 이 지점을 깨면 더 떨어질 거고 여기를 뚫으면 더 오를 거고 물론 뭐 좋은 소리일 수는 있는데 이 고수들은 그런 걸 믿질 않아요. 뭐 거의 쳐다도 안 보고 되게 하찮게 봐요.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저도 뭐 이런 걸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이분들은 왜 그런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는지.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었고요. 이제 거의 끝에 왔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볼 게 심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심리의 중요성을 하워드 막스도 뭐 최강야구 거기에서도 경험과 심리, 멘탈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워드 막스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심리, 그러니까 타파는 심리, 무서운 심리 속에서는 타팔고 싶잖아요. 떠나고 싶고.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사람들은 훌륭한 투자자가 해야 할 행동과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겠죠. 대중들은 다 우르르 뭉쳐 다니니까 편하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시장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제발 투자하십시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를. 단적인 예로 이럴 리는 없지만 그냥 이렇다고 쳐봐요. 고수랑 초보가 둘 다 코인을 사서 마이너스 80%라고 쳐봐요. 뭐 고수가 훨씬 뛰어났겠죠. 근데 어떠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80%란 게 겉으로 보면 맞는 건데 이게 정말 같을까?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비슷한 손실을 보고 있어도 내공에 따라서 뭐 멘탈, 경험, 심리, 뭐 내공에 따라서 멘탈이 손상된 정도가 달라요. 보시면 이분은 예전에도 많이 겪었고 이런 하락장이 언젠가 지나갈 걸 알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탐욕을 부려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사볼까 나중에 뭐 고민을 엄청 하고 있는 분이죠. 뭐 매도라는 거 생각도 안 하는 거고 근데 이분은 뭐 어떡할까요? 마이너스 80%면 이거 언제 팔까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뭐 게시판 쳐다보고 뭐 현금화한 사람 부러워하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마이너스 80%여도 전혀 달라요. 이분은 나중에 버틸 수 있고요. 오히려 초보자는 못 버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결국은 뭐 극소수가 돼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는 이럴 때 나와요. 부자가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둘 다 마이너스 80%여도 전혀 다르다. 결과도 다르고 현재 멘탈도 다르고 다 다르다. 왜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고수가 됐으니까 내공을 쌓고 그래서 그거를 정말 잔소리 같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매도를 고민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든 탐욕을 부리면서 매수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부업이든 뭐 알바를 어떻게 벌어서 또는 지출을 어떻게 줄여가지고 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모아서 투자를 해볼까 뭐 이렇게 탐욕을 좀 부리고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뭐 언제 팔까요 이게 아니고 그리고 아니라면 또 제가 읽고 있는 지금 투자에 대한 생각 요걸 읽고 있는데 이런 책을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FOMC 회의 결과 어떻든 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제 고수들의 행동과 생각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다르다니까요. 평안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을 투자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 힘내시고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